황교안을 욕을 보수 평론가들도 나와가지고 황교안 욕을 뭐, 황교안이 지금까지 정치 생활 얼마 안 됐잖아요. 그 기간 중에 가장 빠른 선택이 사퇴하는 거였다고. 그 모든 게 다 세모였잖아요. 어정쩡하고 아니 차명진도 제대로 제명시켜주는 어떤 과정이 없고 민경욱 살렸다가 이거 겪으면서 보수 평론가들이 일제히 황교안을 욕하는데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그 무슨 종편인가였던 것 같은데 이번 선거의 참패의 가장 큰 원인은 딱 그러면은 보수 진보할 것이 황교안이에요. 그러니까 황교안이 가장 큰 문제였다. 근데 사퇴를 했는데 사람들이 아쉬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근데 황교안은 실은 사퇴 과정에서도 문제를 노정했어요. 그러니까 사퇴를 했는데 어떤 욕까지 먹냐면 사퇴를 정치적으로 못했다. 왜냐면 원래 사퇴를 하려면 주변 참모들하고 협의를 하고 힘의 공백이 없게 대안을 마련하고 사퇴 성명을 발표해야 되는데 그냥 와서 혼자 사퇴 성명 발표했다는 얘기입니다. 야, 정말 개념 무개념이다 진짜.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황교안 아마 지난 1년 동안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왜냐면 사람은 가보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미지의 것에 대한. 내가 길을 가는데 이 상황에서 뭘 해야 되지? 한 번도 여기를 겪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당에서나 주위에서 도와주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재고만 있었던 거죠. 저놈이 언제 실수하나 이것만 계속 버티고 있고 그들의 오직 유일한 관심은 자기 공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공천 해주면 황교안은 우리 편으로 인정. 안 해주면 저놈은 적. 근데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비교적 공천을 받은 사람들이 옆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냥 지켜는 보지만 존중하지 않는. 아, 근데 그 황교안 씨는 엑스맨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쪽 선대위원장. 그렇죠. 민주당 선대위원장도 하셨고, 그리고 훌륭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내 이유는 난 몰라. 니들이 알아서 해야 하고 그냥 주랭랑한 느낌이고 오늘 그 어떤 평론가가 이렇게까지 욕하더라고. 보수 쪽인데요. 뭐라 그랬냐면 당대표 사퇴가 문제가 아니라 정치 은퇴를 했어야 된다고. 1년 2개월 만에 이렇게 빨리. 정치 은퇴를 했어. 이거 거의 정치에 등장하자마자 그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의 당원도 아니었던 자예요. 그러니까 당원 당규에 나와 있는 것 중에 뭐 그게 6개월인가? 네, 권리당원. 그 당원 생활을 했어야만 그 당대표 입후 자격이 생기는 사람인데 그거를 이제 이 당규 이런 걸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뭐 특별영입 케이스 뭐 이렇게 했겠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당대표를 시켜놨는데 역사상 들어오자마자 당대표인 경우도 드물죠 사실은. 왜냐하면 그 정당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뭐 친박이라고 해도 국무총리 하던 자와 그 당에서 잔뼈가 굵은 건 다른 거니까 그렇게 해서 당대표가 됐는데 아마 이게 리스트로 만들면은 거의 A4 용지 한 서너 장 나올걸? 한 줄씩만 써도 말실수 뭐 가짜뉴스 뭐 이런 거 난 그게 제일 기억나는데 대구 내려가가지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비가 안 내려온다고. 지네 대구시장은 국비 많이 받아갔다고 자랑질하고 있는데 그런 거짓말들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아니, 그리고 사실 1년 전만 해도 황교안은 대선 주자급 1위로 논하던 사람이라서 이때 당대표 될 때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이 사람 데려오면 마치 그 분위기로 당대표가 된 거라서 그런데 1년 만에 이렇게 빨리 까먹을 수가 있나. 근데 저는 정치적으로 그 황교안이 그 미통당 그때 자한당에 착근하는 건 불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국무총리 출신이 국회에 들어오면 국무총리 이상의 지위는 한 명밖에 없잖아요. 국가의 대통령. 그러면은 웬만하면 당대표급으로 들어와요. 근데 민주당을 보십시오. 국무총리 정도 역임한 사람이 들어오면 그분은 실은 정치적 경력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이낙연 총리도 뭐 국회의원 5선 하셨고 이해찬 대표도 뭐 지금까지 36살부터 지금까지 직업이 그 국회의원인 분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당을 어떻게 이끌고 그다음에 정책을 어떻게 만들고 선거를 어떻게 치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황교안은 모든 게 새로운 겁니다. 사무총장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원내대표는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아마 전혀 몰랐을 거예요. 왜냐면 검사 시절에 그냥 방에 앉아서 야 정치인들 저놈들 더러운 놈들이네. 공안적 시각으로 보면 저 새끼들 다 내가 잡을 수 있어라는 생각만 그런 생각만 했고 실제로 정치 현장에 들어와 보니 인간의 욕망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곳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컨트롤하는 방법을 못 찾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국무총리 정도 되는 사람은요. 대한민국 사회를 여야를 떠나서 폭넓게 크게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대표적인 캐릭터가 이낙연 총리라고 보는데 너무 비교가 되잖아. 일단은 말 워딩 하나 하나가 이낙연한테는 뭔가 그 행복한 바이러스가 있어요. 서로 미워하지 말자고. 그런 말들 하나하나 쉽지는 않은데 오히려 이낙연 총리가 하는 말은 대단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고요. 그걸 못했던 황교안은 생각해봐요. 뭐 경제 회생? 머리띠 부르고 선거운동하는 거 보면서 그러면 경제 회생시킬 무슨 아이디어를 내든가. 경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경제는 나쁘지 않아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어제 그 생방송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대한민국 경제가 폭망했다는 그 선동 자체가 폭망했어요. 알고 보면은 일부 뭐 자영업자분들이 경제가 안 좋다고 말하는 걸 체감 경기라는 걸 끌고 와가지고 경제 안 좋다고 선동했었지만 실제로는 그건 문재인 정부의 잘못이라기보다는요. 이 지역에서 있는 자영업자분들 중에 온라인으로 물건 사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장사가 안 되는 게 산업 구조의 어떤 그 개편 어떤 시기다라고 보면은 경제 폭망론 하나 들고 와서 끝까지 그걸 오래 먹으려고 했지만 그래서 그게 이제 인식시키려고 한 거죠. 경제 회생이라는 네 글자를 들고 경제 나쁘지 않고요. 이 어제도 제가 그 방송으로 말씀드렸지만요. 성장률이 선진 국가들 중에 미국 정도 제외를 하면 한국이 2등 정도 됩니다. 성장률이. 근데 일본이나 이런 데는 성장률이 0%대예요. 우리 일본만 그런 게 아니라 독일, 프랑스 다 그렇습니다. 뭐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어쨌건 황교안이라고 하는 희대의 캐릭터. 난 그런 게 있거든요. 황교안이 국무총리에 있을 때에도 박근혜 총리였기 때문에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았지만 정치권 들어오면 뭔가 그래도 뭔가 이렇게 스마트한 뭔가 있지 않을까라고 일말에 기대를 했던 측면이 있는데 그 당대표 경선 전당대회에서 한 일성들을 보면서 아 얘는 답답하구나. 우리가 예언을 했잖아요. 4월 15일이면 사라질 사람이라고. 근데 그 예언이 틀렸어요. 네. 왜냐하면 사퇴를 그 새벽에 했죠. 4월 15일 날 한 게 아니죠. 그 하루가 틀린 거네. 농담. 에이. 아이 설명까지 해줘야 되는 농담은 너. 실패. 얘기하려. 네. 네네. 아 근데 저는 한마디 추가하면요. 저는 황교안이 정치권에 들어왔을 때 그 실패할 거라고 100% 믿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치에 초인이 나타나는 걸 믿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려는 자, 국가를 이끌려는 자는 당연히 밟아야 될 코스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한두 번 해보고 장관도 해보고 그다음에 뭐 능력 되면은 나중에 지자체장도 한번 해보면서 국가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황교안은 그냥 너무 일방적인 쪽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 생활 그 이후에 나머지 사회생활 교회 다니는 거 딱 그 두 개로 대별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가 되면 실은 자신의 정치적 능력이나 그 대인 접촉에서 얻는 지혜가 아니고 밑에 비서들이 써주는 거 있는 거거든요. 의전? 네. 그러니까 의전 정말 총리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정치라는 복잡다단한 구조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그 국민들이 초인을 기다린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저는 안철수로 생각하는데 안철수도 만약에 국가를 이끌고 싶었으면 단계를 밟았어야 되는데 처음 나오자마자 대통령 하겠다? 저는 미친놈이라고 봤죠. 처음부터. 그러다 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실 그 인식 그 사람이 줬던 그 이미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바로 어제 그 투표하는 날에도 등장했을 때 실망 그래. 부정선거 아니 뭐 기대를 어긋나지 않았어요. 뭐 부정선거도 그렇지만 그 양복 위에 기부스를 하고 나와서 아니 누가 양복 위에 기부스를 티나게 하고 다닙니까? 그렇게 마라톤 하고 나서 자기 다리 아프고 고생했다 이거예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깁스는 아니고 그런 코스프레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안철수 얘기한 거죠. 네. 주어가 빠졌어, 이 사람아. 깜짝 놀랐네. 근데요 이번 선거에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일단은 문 대통령 레임덕은 없어진 거죠. 그렇죠. 확고하게 그러니까 이제 문 대통령 나머지 예방? 2년 기간 동안은 아주 빵빵하게 지지받으면서 할 가능성이 높고 청와대나 행정부가 만들고 싶은 법은 국회가 막 바로 이렇게 이 뒤에서 이렇게 이제 백업해주는 이런 형태로 갈 것 같고요. 이제 오늘 이제 우연치 않게 이제 잠잠해서 비몽사몽에 들었는데 이런 식의 평가가 난 제일 기분 나빠. 어떻게 평가했냐면은 미래통합당이 너무 못해가지고 특별히 민주당은 잘한 게 없는데 너무 못해서
총선에 180석을 몰아줬다. 이게 말이에요, 막걸리예요. 아직도 제대로 된 분석을 못 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거죠. 뭐냐면은 이 미래통합당은 그러니까 최악인 게 맞아요. 최악. 존재하는 정당 중에 난 103석이 너무 많다고 말하는 게 이런 최악을 뽑아주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민주당은 최선은 아닐 수 있어요. 사실은 최선의 정당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 누구한테나 다 마음에 들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최선은 없는 거지만 나 차선은 됐다고 생각해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얘기했던 그 민주당에 대한 그 국민들의 질책이 있거든요. 제가 민주당이 지금까지 한 10가지 것들을 제가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시간을 주십시오. 첫 번째, 20대 국회에서 박근혜 탄핵을 가결시켰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진 의석이 128석이에요. 128석으로 234라는 표를 얻어서 탄핵을 가결시켰어요. 우상호라는 정치인이 어떻게 보면 추미애 대표와 함께 해낸 겁니다. 두 번째, 문재인 대통령 당선시켰어요. 정당이 대통령 당선시키면 3분의 2 한 겁니다. 할 만큼 다 한 거예요. 세 번째가 공수처법 통과시켰습니다. 이게 우리 민주당 DJ 정부 노무현 정부부터 20년 전의 수건이에요. 공수처법 통과시켰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통과시켰어요. 그 다음에 검경수사권 조정했어요. 원내 일당 지위를 20대 총선에서 얻은 겁니다. 그 상대가 180석이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어쨌든 이겼어요. 거기 있는 그 후보들 뭐 기량으로. 그 다음에 민주당 내에 지금 왜 지금 선거가 좀 잘 됐냐면 당내 개파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열린우리당이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각종 개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신기남계니 무슨 뭐 정동영계니 뭐 등등 하면서 각종 개파가 있었는데 개파가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2018년 지자체에서 거의 싹쓸이했습니다. 미증유. 그러니까 우리가 강원도 그 다음에 어디요 부산 이곳까지 얻는 지자체의 싹쓸이 거의 최초로 했습니다. 이 민주당의 성과예요. 그 다음에 대구와 PK에서 적정한 숫자에 흡족하지 않지만 국회의원을 배출했어요. 김부겸 의원이 당선된 겁니다. 민주당이란 당 이름으로 최초입니다. 부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이 이렇게 높이 유지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민주당의 성과입니다. 그 다음에 공천 시스템을 1년 전에 이미 마련했어요. 그래서 민주적 공천 제도를 가동시킨 겁니다. 여기서 한두 명의 그 불만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천이 역대 가장 잘된 공천이다. 이런 칭찬을 듣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데요. 대표가 20대 들어와서 추미애 대표, 이해찬 대표가 임기를 완성하는 거의 최초의 그 정당이 됩니다. 2번 연속. 이런 민주당에 대해서 너희들 지금 뭐하냐. 너희들 할 일을 못하고 있다.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행동이 빠르고 강력하지 않지만 할 일을 다 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많이 부족해. 저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가지는 그 몸값에 비해서.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미래통합당이 못해서 180석 몰아주진 않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그 평론하는 놈들이 하는 그 짓거리들 중에 보면 남이 잘한 꼴은 절대 인정 못하는 그 미래통합당 같은 그 마인드 갖고 있는 놈들이 많았다. 근데 이런 것도 있죠. 문 대통령 표가 굉장히 이 민주당한테 힘을 줬다고 봐야겠죠. 일단은 그것도 뭐 앞으로 나중에 공천을 좀 더 잘했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문 대통령이 사실상은 지방선거와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 준 측면도 있어요. 분명히 민주당이 못했다가 그렇죠. 아니라 네네. 실제로 문 대통령의 그 코로나 대응 등이 마지막 선거 이슈에 반전이 돼버렸잖아요. 대한민국이 코로나 대응을 못한 것처럼 막 악선전을 했지만 결국에 보면 세계 탑이 됐다는 것도 상당 부분 연결이 됐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대통령의 힘, 그 시스템을 갖춘 민주당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봤을 때 미래통합당에 비하면요 거의 한 20배 이상은 훨씬 더 좋은 정당인 거예요. 근데 이걸 갖고 뭐 민주당이 잘한 건 없는데 이런 식의 개드립은 좀 삼가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고 하나만 추가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얼마나 그 잘 작동되고 있냐면요. 매주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 날 그 정부의 핵심 관계자와 민주당의 관계자들이 매주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청와대 따로 당 따로가 아니고 지금 청와대와 당이 유기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공개되지 않지만 가끔 얘기하지만, 그래서 그런 구조 속에서 충분히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를 백업하고 있고 또 정부도 당의 협조를 구하면서 국가를 잘 이끌고 나가는 구조다. 그 회의에 들어가고 계시나요?
아 저는 이제 너 맞을래? 너무 진지해. 근데 지금 아니 근데 그래요? 그 10가지가 아, 제가 저는 진짜 재밌었어요. 잠깐만. 마차님이 저 문희정 아나운서처럼 한가 잡는 역할을 해줘야 돼. 지금 너무 폭주하고 있잖아. 전 너무 이야기에 빠져들었네요. 아, 빠져들지 마. 네, 옛날 맞아. 이야기 저희가 재밌어요. 재밌었어요. 사기꾼이야 사기꾼. 넌 빠져. 어쨌건 지금 이해찬 총리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그러면서 21대 국회는 다를 것이다. 우리도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 화합해가지고 웬만한 개혁 법안은 여야 할 것 없이 처리해주는 그런 국회가 아니라 뭐 하나가 통과되면 민주당한테 무슨 복이 돌아간다 뭐 이런 식의 놀부심보로 계속해서 반대를 했던 바로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민주당한테는 사실상 어마어마한 권력을 딱 쥐어주고 이제 니들끼리 알아서 해봐인데 그게 무거운 책임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요런 게 황교안 부류하고 다른 점이에요. 황교안이 만약에 180석을 얻었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문재인 정부의 폭정을 국민들이 심판했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끔찍하죠. 그 생각해도. 차이라고 보는 것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표현을 보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견제보다 안정을 택했다. 그러니까 그 말이 그런 의미 갖고 있는 거예요. 국회가 지지고 볶고 싸우지 말아라. 민주당 니들이 알아서 해. 내가 가끔씩 방송에 쓰는 표현 있죠. 우리 민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런 것처럼 민주당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이렇게 국민들이 어떤 권력을 이임해 준 거다 이렇게 보면은. 근데 맞겠- 이낙연 전 총리의 걱정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것이 이제는 국민이 이 정도까지 만들어줬는데 빨리빨리 못해? 이런 소리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우리가 지난 국회 때 너무 발목 잡혀서 답답했던 기억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걱정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총선이 4년에 한 번씩 오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 인생에서 대략 한 15번 정도 국회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이제 평균 이제 180석 이상으로 이 범진보 쪽의 사람들이 원할 거 아니에요. 그 기대치를 맞춰줄 수 있어야 된다. 제가 앞으로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총선 투표를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빨리 보고 싶네요. 적폐청산과 친일파 청산 빨리 보고 싶습니다. 근데 네. 민주당하고 미래통합당이 뭐가 다른 줄 아세요? 기본적으로 유전자가 다른 게 있어. 뭐냐면은 실제로 반성이라는 걸 하고 혁신을 하려고 해요. 민주당 계열의 유전자들은. 그리고 대략 우리가 인터뷰를 해보면 느끼는 건데 어떤 국회의원도 그게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권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좋은 정치하는 거거든요. 김무성 앞에 무릎 꿇었던 세월호 유가족을 나는 상징적 장면이라고 봐요. 그렇죠. 내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게 지지자든 아니든 본인한테 무릎을 꿇는 국민이 있다면 같이 무릎 꿇고 이야기 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런 게 안 되는 유전자는 자기 혁신이라는 걸 해봐야 늘상 수박 거달기식으로 혁신이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그 황교안이 그랬잖아요. 일당 만들어주면 혁신하겠다고.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그러니까 자기 혁신이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강제 혁신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저는 그 이제 총선은 원래 중간 평가 성격이 있잖아요. 근데 중간 평가면 정권 심판론이 원래 먹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국민들이 야당 심판론을 들고 일어난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스스로 변할 능력이 없다라는 걸 국민들은 깨달았고 아 우리가 강제로도 얘네들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야 국가 발전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국민들이. 그러니까 뭐 안정, 견제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늘상 해왔던 이야기잖아요. 그럼 대안이 되느냐고. 만약에 그런 거잖아요. 코로나 대응을 잘하는데 얘네들이 정권 잡으면 코로나 대응 같은 걸 잘할까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만으로는 절대 정권 잡을 수 없다는 것.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그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 교체할 때 가장 중요하게 국민들이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수권 능력이 되느냐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득표로도 정권을 가져오긴 했죠. 믿는 사람들이 막 없어가지고.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에 빠진 거죠. 미래통합당이 수권 능력이 없는 야당으로 전락했다고 일단 봅니다. 그 수권 능력이 없다는 건 굉장히 무시무시한 거예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이 설사 못한다 치더라도 얘들한테 표 주기 싫은데 왜? 더 못할 거니까. 이 상태를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쯤에 미래통합당을 입당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이에요. 당대표 경선 나가려고. 혹시 미리통합당 아닙니까? 자 그런 것 같고요. 야매정당.
심지어는 이렇게도 이야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을 평가절하하는 건데요. 이번 민주당에 들어간 국회의원이 180석이잖아요. 민주당만. 근데 그걸 코돌이라고 하더라고. 뭐야. 그 평론가가 그랬다니까요. 탄돌이처럼 코돌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말을 만들어내네 그 사람이. 그러니까 비하하는 거예요, 비하. 네, 그렇죠. 그러니까 능력이나 민주당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거기에 휩쓸려가 가지고 당선된 사람들이란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아니야. 지금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에 비하면 수권 능력, 뭐 정책, 어떤 진정성 이런 것들이 비교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폄하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사실 코로나는 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재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잡았어요. 그럼 그걸 뺏긴 본인들이 바보지. 이렇게 아무리 조국으로 때리고 아무리 코로나로 때려도 이제는 국민들이 가짜 뉴스를 팩트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더 많이 밀리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 됩니다. 제가 이번 총선 과정에서 현장을 좀 많이 다녔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보통 한 3군데, 많게는 4군데 정도 가서 후보들 연설이나 후보들이 그 지역 주민들 대하는 태도를 직접적으로 옆에서 좀 관찰을 했습니다. 인터뷰도 하고. 근데 그때 제가 그 느낀 확신이 뭐냐면, 야, 민주당이 공천을 정말 잘해놨구나. 그러니까 탄돌이라는 데는 어떤 그 비아냥이 있냐면 능력도 안 된 놈들이 그냥 이 열풍 속에서 국회의원 됐다라는 거거든요. 하지만 지금 21대 국회 그 들어온 분들은 면면이 충분한 능력과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민주당이 공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한 명 한 명이 결집돼서 이번 승리가 된 거예요. 물론 대통령이 국정을 잘 이끈 것도 있고, 저는 물론 그분을 아주 높이 삽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나 임종석 실장이나 뭐 우상호 대표나 이런 분들이 지원 연설을 너무도 잘했어요. 원팀이라는 개념으로. 하지만 그분들은 지원 연설을 할 때 가서도 힘이 나야 되는데 왜 힘이 나냐면 좋은 사람 공천했기 때문에 이 사람 꼭 국회에서 함께 일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애절함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경호 지역구가 만약에 같은 당이라면 가서 연설해주고 싶겠어요. 그렇죠. 차명진도 그렇고. 스스로 뭐 불명예를 쓰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외곽에서 지원한 분들, 뭐 임종석 실장 같은 분은 본인 지역구는 뭐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아쉬워했잖아요. 왜 임종석 실장이 왜 안 나왔을까? 가장 험지에서 한번 싸워줘야 되는데, 근데 더 큰 수를 가지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지역을 이기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분이 돌아다니면서, 제가 마지막 날 그 14일 날 그 연수 의뢰 갔었습니다. 정의령 캠프에 취재하려고 놓쳤어요. 왜냐하면 임종석 실장이 차를 타고서 같이 돌고 있더라고요. 저는 차를 이미 주차시켜놨고 도보로 이걸 촬영하려고 해서 1분 50초 정도밖에 못했어요. 황 작가가 싫었던 거지. 냄새를 맡았나? 너 오지 마. 그래서 네. 너무 열심히 이번에 민주당 지도부에서 네. 지원 유세를 많이 잘했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어쨌건 지금 이번 선거는요 너무 압승을 하니까 나 두려웠다고. 그 마음이 이낙연 마음이고 이해찬 마음이고 내 마음이고 사실 그래요. 앞으로 정말 잘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에 관심 가진 게 저는 중학교 때부터거든요. 신문을 보면 정치면만 읽었어요. 중고등학교 때도. 난 그게 그렇게 재밌더라고. 그 맨날 붕괴하고 뭐 한나라당 부류가 토론하면은 진짜 텔레비전 깨버리고 싶고. 우린 너무나 정확한 진실을 알고 있는 광주 사람들이거든. 정치에 대해 관심 갖기 시작하면은 그 세력이 사실상 이렇게 몰락한 적이 없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103석 너무 많아요. 이 사람들 50석 이하로 줄이는 그날까지 생각은 계속됩니다. 자, 잠깐만 좀 막간을 이용해서